사람이 원숭이하고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1%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또 인종 간에도 1% 차이밖에 없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지만, 또 같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간에도 1%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면은, 문화라는 건 개성을 가지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상으로 보면은 남방계도 까다롭게 생긴 사람이 있고 북방계도 까다롭게 생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요 용모 유전자하고 뇌 유전자가 오래 붙어서 왔기 때문에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5,000년 전쯤에는 이미 그 바레만 지역에 이미 치환형이 생기는 거예요. 치환형이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유전자 풀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치환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 많이 내려왔고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구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동양인이 생기고 나서 뭐 몇만 년 후에 서양인이 생겼습니다. 그럼 서양인이라는 건 뭐냐? 정의가 필요하죠. 문화적으로, 형질적으로 우리하고 차이가 발생한 민족이죠. 네. 발생한 사람들. 얼마나 차이가 발생했느냐? 1%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차이가 나중에 문화력에 있어서는, 문화를 만드는 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만드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동양인은 왼쪽 뇌를 많이 쓰는, 왼쪽 뇌 시각에 있어서 왼쪽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는데, 채집인. 근데 유럽인은 오른쪽 뇌의 시각을 가지고 그걸 써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된 거예요. 뇌가 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북유럽까지 가서 거기서 대형 동물들을 절멸시켰습니다. 북유럽 가면 더 먹을 게 더 없죠. 그래서 아주 지금 맘모드 같은 이런 커다란 코끼리 이런 것도 옛날에 얼어 죽은 게 아니에요. 겨우 4,000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 혹독한 빙하기를 다 견뎠는데 사람이 다 잡아먹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동쪽으로 바로 오질 못하고 그때 빙하기에는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히말라야가 모두 15,000년 동안 눈에 덮여서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고 계속 눈이 쌓이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인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말하죠. 유럽하고 인도하고 거리가 어딘데 왜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말을 쓰느냐? 사실은 그 중앙아시아 바로 옆에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사냥을 잘하도록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들끼리 오래 결혼했으니까 다 다르죠. 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신체 비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말하자면 형질적으로 매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1% 차이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빙하기 이후에, 만년 이후에 시베리아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옵니다. 만주로. 또 그래도 중남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중남미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1%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발생을 생각해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이제 알타이 지방 바로 옆에 이 사람들은 북유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이제 어느 정도 퍼지니까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코카서스라고 하죠. 그 산맥을 넘어서 내려오면 그게 바로 농사짓기에 좋고 농사가 아주 잘 발달됐다는 그 풍요의 그 초승달 지역이 됩니다. 거기 내려왔는데 거기 내려오면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서 새로운 뇌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갑자기 문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사냥은 문명이 아니에요. 있는 거 잡아먹는 거니까. 그런데 내려와서 원주민들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문명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문명적인 영향을 전 세계가 많이 받게 된 겁니다. 네, 사람의 뇌는 세분화되어 있지만 크게는 좌뇌형, 우뇌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어느 쪽
뇌에 속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뇌가 전체적으로도 작동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작동하고.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도 사실은 뇌가 전체로도 작동하고 부분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동양인은 채집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왼쪽 뇌 시각으로부터 뇌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고, 유럽인은 수렵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른쪽 뇌 시각, 오른쪽 뇌 시각은 오른쪽 뒤통수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양인이 우뇌형이고 유럽인은 좌뇌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당신은 뭐 하는 거 보니까 좌뇌형이고 당신은 우뇌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연구를 하던 분은 1968년에 연구를 해서 81년에 노벨상을 받은 스펠이라는 분이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분은 이제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뇌를 갈라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아니고 뇌를 가른 분을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고 많은 인간 행동에 시사점을 줘서 교육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저도 그분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원리 자체가 덜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간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한국인은 좀 우뇌형이다. 일본인은 좌뇌형이다. 중국인은 우뇌형, 좌뇌형 반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박사님 작업실에 와보니까 여러 그림들도 있고 이렇게 두상 작업한 것들도 많은데요. 박사님께서는 몇 해 전에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초상화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얼굴을 제가 연구해서 저는 알겠는데 다른 분들은 뭐 한국인이 뭐 세계에서 좀 코가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다는 말인지 이런 거 이해를 못 하시죠? 한국인은 북방계 영향으로 얼굴이 긴 편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긴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예 투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굴을 300군데 내지 한 500군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 두상들은 모두 실제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치를 가지고 3차원적으로 복원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얼굴대 이제 유형도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했습니다. 초상화는 영종조 시대 200년 전에는 유럽의 귀족들이 몰락해가기 시작해서 초상화 주문자들이 몰락하니까 발달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실력이 낮아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잘해서 영종조 시대에 제일 잘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남방계 북방계 그런 형질이 상승된 겁니다. 명분론, 이상론, 또 현실론, 실학이죠. 이것이 세계가 그때 사실 논리가 전혀 다른 건데 세계가 딱 동시에 어떻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라는 것을 꽃이 핀 겁니다. 자, 우리 헌법 구조에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창달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잘했던 전통 문화를 창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달이란 말이 새롭게 만들어서 원숙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창자가 화창하다는 창자인데 일기가 화창하다 그 창자인데 쭉쭉 뻗어나간다 그 뜻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를 쭉쭉 뻗어나가게 한다. 그게 창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달을 하려면 우리 잘난 거 가지고 창달해야죠. 그럼 잘난 것이 초상화니까 그 초상화를 가지고 이걸 창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누구를 가지고 창달할까? 대통령 초상화를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 퍼뜨려도 창달하는 게 되겠지만 우리 민족에게 의미가 있는 분들이 또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사들 연구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들으니까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우리처럼 한 나라가 없답니다. 우리처럼 진짜 지식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념과 재산을 다 걸고 하는 일은 없대요. 이것이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이랍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한국인이 남방계 북방계가 섞여서 남방계는 현실론이에요. 북방계가 이상론 명분론을 갖고 있습니다. 뇌의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한국적 특색의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기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 초상화, 전통 우리 민족문화의 자랑이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창달하는 방법을 써야겠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초상화가. 그래서 제작을 해놨는데 12점밖에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방해서 70주년이 된 겁니다. 2015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전시도 하고 또 국내에 이제 순회 전시도 하고 했죠. 이번에 이제 오셔서 보신 이 그림들은 뭐냐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에요. 100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미 한번 했던 일이고 또 주변에서 다들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통화법으로 전통 초상화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그려서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에서도 하고 국내 순회전도 하고 창달을 해야 되니까 해외전도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게 될 전시하게 될 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초상화로 복원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요? 예, 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다 기억에 남죠. 왜 그러냐면 그 초상화를 그리려면 독립운동가들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사진이 왜 없겠습니까? 사진 찍으면 일본 경찰한테 다 단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도 안 찍었고 또 사진이 있는 분들은 형무소 사진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초를 겪으실 때의 사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3번 감옥살이를 하셨으니까 3번 수감대장 사진이 있습니다. 이 3 사진을 보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는 사진이에요. 시기도 차이가 나고 처한 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얼굴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얼굴을 도산 선생의 얼굴로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림은 하나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 연구를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조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상을 다 만들고 먼저 그 두상을 조각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초상화를 그리는 거죠. 근데 유관순 열사는 참 인상 깊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얼굴 사진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유관순 사진을 다 보여주고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다 유관순이라고 알아요. 한국인은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유관순 얼굴 다 알아요. 제가 근데 그 이 얼굴 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쁘고 참 보기 좋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슨 다 나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훌륭한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유관순 열사가 날 때부터 싸납게 생겼겠어요? 독하게 생겼겠습니까? 또 그렇더라도 얼굴 연구하는 데가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은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수감대장 사진인데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굴이 아침 저녁으로도 바뀝니다. 아침하고 저녁에도 얼굴이 바뀌는데 형무소에서 찍은 얼굴 사진 한 장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관순 열사를 독하게 생겼다, 못생겼다, 촌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면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본래 얼굴이 뭔가 이걸 연구를 했죠. 그래서 본래 얼굴을 일상안입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얼굴의 일상적인 모습의 얼굴이 뭔가 이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유관순 열사 얼굴이 부은 얼굴이에요. 이게 부었는데 두 가지로 부었어요.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던 겁니다. 목이 이렇게 부어 있고 유관순 사진을 보세요. 몸이 부었어요. 갑상선이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눈썹이 빠져 있고 머리카락도 빠져 있고 그다음에 혀가 부어서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이게 정면 사진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측면 사진에서 보면은 입안에 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공주 감옥에 갇혀서
1년 동안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돼서 4월 달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감돼서 2월 달쯤 이감이 됐는데 3.1절에 날 유관순 열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옥중 만세를 했단 말이에요. 응? 네. 일본인 간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형무소 안에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그 주동자로 지목이 돼서 유관순 열사가 이제 취조를 당한 겁니다. 그때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타를 당해서 본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얼굴이 부어 있었는데 구타를 당했는데 이제 뺨을 이제 구타 당한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자세히 연구해서 논문 발표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도 맞고 오른쪽도 맞고 근데 그 취조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주먹으로 더 많이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많이 부어 있었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붓기가 금방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타를 당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그 사이에 이제 그때는 수감자가 오면 지금처럼 카메라가 많은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았다가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쭉 수감자들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수감대장에 있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본래 얼굴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론적으로 아주 쉽죠. 붓기를 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붓기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31cc가 부었어요. 그 31cc를 예, 다 이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얼굴이 대칭형이니까 이쪽하고 이쪽보다 더 많이 부은 쪽에 붓기를 먼저 빼서 좌우를 같게 하면 되죠. 그게 1차 제거하고 2차에 그 다음에 갑상선 저하증으로 부을 만한 곳을 제거하면 되죠. 그 2차 또 제거하고 그럼 본래 얼굴을 찾을 수 있죠. 거기다가 예, 이제 눈썹 같은 것은 갑상선 저하증에 의해서 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이 걸리면 표정이 유순해집니다. 예, 그래서 약간 눈꼬리 약간 올리고 눈썹도 약간 올리고 입꼬리도 약간 올리고 이렇게 만들면 본래 얼굴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럼 본래 얼굴이라고 해서 매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얼굴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표정도 생기고 예, 또 일상의 어떤 변화도 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한 복원을 한 거를 제가 얼굴 연구를 해서 꽤 컸던 그 자랑거리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 그 형무소에서 가진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이야. 네, 그리고 박사님과 이제 젊은 화가들 덕분에 이렇게 초상화를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작업 중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 이제 3월 전시를 위해서 뭐 2월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민화는 시각적 그림이 아닌데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이제 이 민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유행을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문화 관련 인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미술 교수니까 당연히 민화가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봤죠. 이제 민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중국 영향을 받은 거 빼고 일본 영향 받은 거 빼고 서양 영향을 받은 거 빼고 다 빼고 남는 게 뭘까? 민화가 남아요. 그러니까 민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한 천재가 발명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민화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은 개념적이고 평면적이고 그러면서 좀 색채적이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좀 미숙하고 약간 원시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자연 발생했을까? 사실은 형질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고아시아인의 형질에 잘 맞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이 고아시아인의 형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화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된 거고 민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된 거고 이 문명화된 시대에도 이 그림에 대해서 마음 깊이
이 공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면 우리만 손해나는 겁니다. 단 이 민화가 고급한 문화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급한 문화는 뇌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쓰는, 정밀하게 쓰는 문화가 고급 문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민화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고급하게 쓰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원시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감을 일으키는 점이 있고, 또 사실은 유럽에도 우리 동양인 같은 뇌를 가진 사람들이 한 30%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나이가 들게 되면 뇌가 퇴화가 되기 때문에 원시적인 뇌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인용 미술, 네. 예. 또 서양에도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미술, 네. 이런 것이 되고, 이건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제일 체질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한국적으로 자신 있게 잘 기르고 육성하고 퍼뜨려야 되는 미술이다. 이것도 역시 창달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미술 교육의 방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형질이 중요하고, 그 형질을 무시할 수 없고 형질을 존중해야 된다면, 우리 한국인의 형질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제가 미술 교수니까 미술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미술 교육의 시초는 일단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동 미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아동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 미술이라는 게 왼쪽 뇌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왼쪽 뇌로 그립니다. 왜 왼쪽 뇌로 그리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말이 아직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뇌가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라 그러면 오른쪽 뇌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미숙하죠. 그래서 잘 그린 그림이 아니고 미숙한 그림인데, 사실은 미숙하지만 오른쪽 뇌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2학년쯤 되면은 왼쪽 뇌가 발달합니다. 왜 발달하느냐?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말로 하는 것을 다 칭찬합니다. 말 잘하면 어른들이 아주 칭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왼쪽 뇌 쓰는 것을 자꾸 칭찬받기 위해서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왼쪽 뇌가 점점 발달하고 왼쪽 뇌가 힘이 세지고 어휘력도 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왼쪽 뇌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학년 때부터도 미술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결국은 닮아 보이게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인은 북방계 영향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뇌로 닮게 그리는 걸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것을 초등학교 미술 교육에서 너무 아동 미술에 매여서 그냥 개념적으로 그리는 그림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의 공간지각과 형태지각을 발달시키는 시기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손해는 우리나라 교육의 손해로 오게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의 역량이 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5, 6학년부터는 관찰 미술, 묘사적인 그림,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 이런 그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5학년부터는 어른 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동 시기니까 아동 시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제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계획과 소망을 다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일이 저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봐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란 건 뭐냐면 우리 주변의 정치가, 기업가, 교육자죠. 이 세 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면은 저한테 유익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매우 유익하게 되겠다. 이것이 이제 계획과 소망이 되겠네요.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려면 먼저 우리 나라의 국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양은 어떤지, 크기는 어떤지, 이거 알아야죠. 모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이 나는지,
뭐 광물질은 뭐가 나고 생물은 뭐가 나고 질에 대해서 아는 거죠. 결국은 형과 질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한국 땅을 아는 거고, 그래 한국 땅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한국 국민이 키가 큰지 작은지, 또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안다는, 먼저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죠. 형질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이게 한 개인이, 저 혼자 개인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 또 이런 연구를 산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모아서 정책화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 않겠지만, 헛된 소망이지만, 국립으로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먼저 우리 한국인 연구를 잘해서 이걸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면 좋겠다. 또 어떤 외국에 새로운 무역을 한다든지 정책을 적용할 때 그 당사 국민에 대해서도 형과 질을 연구하면, 예를 들어서 중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빨강색을 좋아하는지, 빨강색 중에 산호색 계통을 좋아하는지, 진달래색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알면은 더 여러 가지 유용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정치가들에게 바라는 말이고, 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세상을 움직이는 건 150년 전부터 기업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영주들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기업가의 세상이 됐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겁니다. 그럼 기업가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인은 조금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연구해보면 성실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대신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족적인 어떠한 특색이죠. 그러니까 직관력은 가만히 놔둬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직관력은까지 키우려고 애쓸 필요 없이 성실성을 키우면 되는데, 성실성은 교육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뽑을 때 성실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을 봐서 뽑죠. 그러면 영어 점수 높은 사람이 성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영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 소질이 없더라도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성 위주로 사람을 뽑게 되면, 그러면 역사를 했든 경제학을 했든 경영학을 했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뽑으면 그 회사는 성실한 사원이 있게 되는 거고, 역사한 사람도 뽑히고 국문학 한 사람도 뽑히고 경영학 한 사람도 뽑혀서 밥 먹을 때 서로 자기 전공 얘기를 하게 되면 직장이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10년 있다 보면 주워 들은 말만 가지고도 전문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고 여러 지식을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융합 사회가 됩니다. 결국은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얘기할 수 있게, 그것이 바로 하루의 대부분을 정열을 젊은 시절에 쏟아야 되는 그런 기업,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 불문하고, 일단 사실은 전공이 다양할수록 좋죠. 어차피 일은 새로 배워야 되니까. 세상이 급변하는데 새로 배워야죠. 그래서 새로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그 직장에 성실하게 일하게 되면 학문 융합도 저절로 되고 인재 등용도 골고루 되고 유전자 활용도 골고루 되고, 우리 민족은 다양하니까 골고루 되고,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가 교육받는 사람의 이제 재능을 발견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알죠. 그러나 아직은 부모님들의 수준이 선생님들 수준만큼 높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또 여러 학생을 비교할 수 있고, 동시 비교할 수 있고 동시 비교할 수 있는 처지에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지식을 줄 게 아니라 소질을 먼저 발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질을 기르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의 특성이 다양한 거니까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이런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잘 발견해주고 학생들은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가진 소질과 능력을 발달시켜서 사회에 나가서는 그걸 또 인정받고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주변 동료로부터 보충받고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출장 파견하고 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면은 우리가 우수한 민족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남방계가 이제 기본을 갖고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남방계 고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소유 개념이 없던 시절에 온 겁니다.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지금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문화를 형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홍익인간의 세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진 미술해부학 박사님과 얼굴 연구를 통한 한국인의 문화 형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흥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용진 박사님이 앞으로도 한국인 연구와 선조들의 초상화 복원 작업에 매진하시길 응원하면서 문화와 인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